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기는 투자 해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사한 공시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알쏭달쏭한 공시,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과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수사한 공시 첫 번째 들고 온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이 실리콘2 먼저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9일에 설립이 되어 2021년 9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약 150여 개국의 역직구 판매 및 고객사에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를 이용한 현지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009억 원,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04.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실리콘2 화장품 대장주라고도 꼽히던데 혹시 오늘은 어떤 공시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게 우리가 뭐죠? 돈을 빌려오는 거죠. 네. 근데 단기는 단기만 쓰는 거, 장기는 조금 길게 쓰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입니다. 회사의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공시입니다. 회사 자기 자본인 1,256억의 15.9%에 해당되는 2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입니다. 차입의 목적은요, 영업 확장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기존에 회사가 빌린 돈이 350억 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고요. 65억 원의 당좌 차월 한도가 있었는데 네. 200억 원의 차입금이 늘어나니까 350억에서 550억 원으로 차입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네. 회사 영업 확장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다라고 좀 밝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이제 사업 자금을 좀 조달하는 방법. 네. 크게 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그렇죠. 한 가지는 증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유상증자를 해서 그렇죠. 그 주식을 찍어내고 돈을 이제 이 회사가 납입받는 뭐 유상증자 개념이 있고요. 네. 전환사채라든가 그쵸.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교환사채. 그렇죠. 그런 사채를 좀 발행해서 일단 빚이지만 향후에 회사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주가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회사의 자본금으로 좀 사용되면서 부채가 좀 없어지죠. 네. 그런데 차입금은 네. 조금 그러한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이 자본시장의 차입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은 네. 뭘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되고 일정한 약정 이자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가 외형 확장을 한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데 네.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 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향후에 늘어나게 되니까 네.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네. 다만 회사는 자산이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고 자본이 확충되는 장점이 있는데 네. 반대로 지금의 경우에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회사는 부채가 늘어난다.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장사를 정말 잘하는 회사들이 차입금이 적정하게 좀 유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굉장히 좀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빚만 많은 회사들 그럼 안 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리스크하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교환사채 등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갚고 또 이자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 가치가 훼손이 없고
없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운영 자금에 쓰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운영 자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네. 뭐 신주인수급부 자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통하면 뭐 시설 투자도 있고 운영 자금도 있고 뭐 채무 상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뭐 네. 등등의 각각의 어떤 자금의 사용 목적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이 회사는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운전 자금,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의 운전 자금, 운영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재료 비용. 상품을 매입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공장을 늘리거나 물류창고 등을 조금 더 이제 증설하거나 이런 관련된 유지비 또는 인건비 이런 모든 비용들을 운전자금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영업활동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회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화장품 중에서도 이 유통 중에서 화장품을 제일 메인으로 하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품 딱 했을 때 요즘 소비 트렌드가 저렴한 브랜드, 성분 좋은 브랜드를 찾아서 쓰자거든요. 값비싼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이 화장품들이 과연 조금은 고가 그리고 고성능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인디 브랜드라든지 저렴하지만 성능은 좀 괜찮은 것인지 가성비 좋은 것인지 이 두 개에서 어떤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참 종목을 제가 많이 다루거든요. 종목을 네네.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다루는데 제가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실리콘투가 네.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가? 또는 진짜요?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 화장품의 제조사가 아닙니다. 말 맞아요. 그대로 물건을 사다가 외국이나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사죠. 지금 회사의 사업 계열을 좀 잠깐 보면 네. 회사는 K뷰티 브랜드를 회사 내부에 있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약 150여 개 국가에 역직구 방식 또는 기업 고객에게 수출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네.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구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물류센터는 물류 로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포지션을 보면 네.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은 뭐 풀피먼트라고 해서 지금 단순한 상품만 받아가지고 뭐 배송하고 포장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풀피먼트라고 하고요. 네. 영업대행 뭐 관련된 네. 부분들은 화장품사 또는 화장품의 제조사들로부터 위탁받은 네. 일부의 품목들을 외국에 이제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쿠팡과 같은 그런 어떤 대행성 어떤 유통 대행 업무를 좀 주 사업으로 좀 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CL한 부분, 그다음 PA, 풀피먼트 이렇게 좀 각각의 파트들이 좀 있는데 네. 전체적인 거는 이 고객사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고객사의 매출 비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좀 힌트를 좀 얻었어요. 왜냐하면 중국향 비중이 좋았다. 북미향 비중이 좋았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실적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는데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었어. 너무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요. 한국 콜마도 그렇죠. 네. 지금 화장품 빅2에서는 뭐 아무래 퍼시픽보다는 LG 생활건강은 거의 뭐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던 네. 그런 경험치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실리콘투 같은 이 화장품을 대행해서 역직구 또는 이제 고객사에 직접 이제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화장품 브랜드의 어떤 다변화 관점 그리고 이 수요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 매출의 확장성을 3분기에 좀 이뤄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는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 광군제 있었던 거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해서의 그 타격은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게 중국 아니면 이제 미국, 유럽, 뭐 러시아,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국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망 쪽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른 외국 쪽에서 중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난번 한국콜마를 좀 다루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화장품 섹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 뭐 화장품이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고 맞아요. 거의 뭐 보따리상이 완전히 뭐 거의 뭐 매점 매석하는 다 가져갔어요. 그런 형식으로 뭐 거의 싹쓸이를 좀 해갔는데 그게 여행지에게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그래서 고가 라인업은 우리나라 거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프랑스 제품이라든가 뭐 유럽 제품들을 좀 많이 선호를 했고요. 네. 그런데 실리콘2의 이 최근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좀 많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네. 전체적인 어떤 비중들은 국내보다는 중국보다는 특히 북미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제재 조치도 있고요. 네. 무역 제재 그다음에 물류가 잘 원활하게 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3분기 견고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2분기보다 약 20% 이상 실적이 좀 증가된 흐름들, 유럽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지금 물류에 대한 어떤 이 공급 이슈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고 회사가 밝혔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향 비중이 좀 적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중남미 이런 국가들의 그쵸. 매출 비중이 큰 그런 화장품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반면에 중국을 거의 뭐 많은 시장으로 좀 타겟으로 했던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2는 중국향 매출보다는 북미 또는 유럽향 매출 비중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이렇게 실리콘투를 보면은 와 우리나라의 K뷰티가 진짜 세계로 뻗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4분기라고 하면은 소비의 기간이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사이먼데이가 또 끝나기도 했잖아요. 이 사이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 유통 그러니까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4분기 모멘텀 그리고 블랙 프라이 사이버 원데이까지 이 실리콘2가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분명하게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 어제 지금 미국 주가의 섹터 중에서는 뭐 이커머스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랙 프라이드가 사실 뭐 큰 폭의 코로나19 때만큼의 어떤 뭐 보복 소비는 좀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네.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소비 촉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실리콘2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을 좀 진출할 때 기능성 화장품, 한국산 화장품들의 어떤 타겟, 어떤 브랜드군의 타겟은 뭐 가성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중저가 라인업 이상의 어떤 이 고객 선점 효과도 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효과들로 인해서 실리콘2의 경우에 상당히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3분기보다 4분기의 기대치를 좀 더 키워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의 광분제를 그쵸. 우리가 특수로 좀 여겼다면 네. 중국향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텐데 실리콘2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을 좀 타겟으로 했다. 타겟군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효과에 따른 낙수 효과가 4분기 실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4분기 매출 기대해봐도 좋다. 그리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좀 고가 라인보다는 인디 브랜드 쪽, 특히 그 중에서도 중저가 라인, 그리고 스킨케어, 성능 위주, 또 합리적인 것 위주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트렌드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이 실리콘2 좀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상황들이 좀 달라요. 지금 화장품주 정말 실적 기대감들 좋은데 네. 그렇다면 4분기까지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향에 대한 이 화장품 판매 부진 이 부분이 3분기에 굉장히 좀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어요. 맞아요. 정말 좋아지는 걸까? 어떤 회사들은 정말 좋아졌는데 중국향 비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리스크하고 우리가 어닝 쇼크 때 주가 낙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겁을 더 먹습니다. 파도같이. 네. 그렇죠.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저는 지금 사실 추세 이탈을 좀 하는 구간 8,000원대 이탈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의 경우에는 8,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7,000원대까지는 조금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저는 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주가의 추이들을 좀 봤을 때 네. 항상 박스권에서 매수했다 상단 돌파했고요. 네. 자, 박스권 안에서의 또 상단 돌파를 했습니다. 진입을 한다면 네. 이 구간이죠.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1차적으로는 매수해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기대감, 4분기 실적 기대감은 3분기보다 오히려 상향된 호실적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한 단기 모멘텀에 한번 주시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네. 7,000원에서 8,000원 구간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4분기 매출은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라면 매수 안전하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BK홀딩스입니다.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이 돼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블 등의 제조 및 판매와 광고 제작 및 매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반도체 소재 부문 35.4%, 광고 부문 6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당월 판매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매출액 51억 원, 영업손실 4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인 62억에 대비해서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으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BK홀딩스 최근에 정치 테마랑도 또 같이 엮이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공시 들고 오셨을까요? 이 회사 지금 오늘 공시는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주된 사업의 정지, 사업 구조가 좀 바뀌는 그런 과정들. 자, 공시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영업정지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다뤘던 이어플로우 역시 영업정지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고 네.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었지만 그쵸. 소송 관련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 인수 불확실성들이 부각되면서 연일 저점을 깨면서 굉장히 단기의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BK홀딩스 오늘 많은 주가의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네. 영업정지 영파가 굉장히 큽니다. 영업정지의 분야는요, 솔더블 제조 및 판매 부분입니다. 전체 매출의 50.9%에 해당되는 88억 원 규모의 솔더블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생산 및 판매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밝힌 겁니다. 솔더블 사업 부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영업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네.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향후 대책은 광고 사업부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성 지속 역량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 정지의 영향은요, 중단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의 감소는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 부분의 중단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녀 사업 부분의 역량 강화는 또는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너무 길죠?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손실 많이 보고 있는 중단 사업을 빼냈기 때문에 네. 지금 광고 사업 좀 잘하고 신규 사업 좀 잘 추진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8억 원 규모였더니 반도체 사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지속됐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같이 하고 있었던 광고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광고업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이 합병을 했더라고요. 광고회사인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를 이 합병을 하면서 광고 시장에 진출을 한 것이던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실 BK홀딩스가 지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붙었어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3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에는 그쵸.
고대역 반도체, HBM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은 2024년도에 업황 회복 기대감들이 반도체 소부장주의 수급 이 재분배 이런 효과들 때문에 저점을 깨고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다. 그런데 좀 다소 좀 아쉬워요. 솔더블이라는 이 소재가 조금 더 좋은 업황 하에서의 이익 개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대치를 좀 가졌는데 네. 자 저는 사실 뭐 투자자 네. 이 BK홀딩스의 주주 입장에서 네. 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종합 광고 대행업을 한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력 사업과는 좀 다르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손실을 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네. 다른 유형으로 고객사를 좀 더 다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기를 좀 기대했겠지만 그쵸. 역시 사실 솔더블 사업 부분은 좀 정리했다. 이게 뭐냐면 업황이 안 좋아서 정리한 이슈도 좀 있는데 여기서 충분한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지 못해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죠. 고대역 반도체도 뭐 3세대, 4세대, 5세대로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개발 모델이 바뀌고 있는데 그쵸. 그에 맞춰서 이 소재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고 양산이 되고 납품이 되는 이런 과정 하에서 사실 이러한 중요한 어떤 이 피크 타임을 좀 놓치게 된다면 회사의 어떤 이 중단기 모멘텀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역량이 좀 있는데 다만 지금 이 BK홀딩스의 회사 측의 어떤 대변처럼 네. 적자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또 안 좋아요. 그거 그렇기 힘들죠. 때문에 광고 사업 부분이 이익 개선을 좀 더 이뤄낼 수 있는 관점이라면 차라리 체질 개선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이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한 것만큼 광고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수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투자자의 마음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 공시 중에 무상감자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유상증자는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이 무상감자라고 하면 뭔가 반대되는 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자 결정. 감자라는 그쵸? 게 우리가 먹는 감자. 그거 생각하는데 감자는 네. 감소시킨다. 뭐를? 그쵸. 자본금을. 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게 감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쉽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감자구나. 근데 감자가 왜 나쁜 건가요? 네. 당연히 나빠요. 저기 보면 회사의 기존 감자는 주식이 7,913만 8,942주. 7,910만 주가 있었는데 네. 이 감자를 하고 나서 1978만 4,735주. 5,935만 주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병합 효과를 가져가요. 아. 근데 병합 효과를 가져가는데 주가가 오르면 더 좋은데 그쵸. 병합 효과를 가져가는데 주가가 빠져. 그럼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된 거에 하락폭이 좀 더 누적돼서 반영이 되면 단기간의 누적 손실 또는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되는 요인에서의 하락은 손실을 좀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네. 단기적 관점에서 지분 가치 희석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감자를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395억 원의 이 자본금을 98억 원으로 대폭 이쪽으로 틀어놓고 여기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결정하는 회사들은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 일부를 해소하거나 감자 이후에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할 목적으로 자본 감소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 감자라는 것이 결정 시점 이후에는 단기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상 감자라는 것은 먹는 감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 감식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무상 감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주들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악재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 네. 무상 감자 결정이 나고 나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럼 뭐예요? 이게 악재인데? 이게 감자 결정을 했어요. 감자 결정을 해서 자 여기죠. 감자 결정을 아마 요구가 냈을 겁니다. 1,700원 이상에서 감자 결정을 하니까 주가 어떻게 되죠? 희석 우려감 때문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지점을 보니까
1,1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 점선이 좀 보이죠? 자, 요 구간인데 거래가 정지되는 기간. 이게 뭐냐면 감자 거래 정지. 감자 기준일에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약 1개월간의 거래 정지 기간인데 감자 기준 주가는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얼마만큼 오르죠? 2,300원까지. 그니까요. 사실상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이에요. 병합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감자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이 단기간에 어떤 누적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감자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또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다시 반납하고 쭉 빠집니다. 네. 자, 이런 과정까지 좀 오게 된 건데 종합을 해보면 감자의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단순한 수급 논리로는 해석되지 않은 어떠한 특정 이 주체에 의한 어떤 주가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300원까지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던 거는 아마 추측건데 이 특정 주체에 의한 이런 세력 같은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였죠. 올 초에 무상감자 소식도 있었고 거기다가 반도체 사업을 또 중단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지금 주가는 감자 기준일 저가 965원인 단기 저점이 965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5.1% 1,128원까지 좀 하유를 했어요. 물론 뭐 지금 현재도 추세 이탈을 좀 했는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사업 부분,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을 중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는 좀 달라질 것이고 네. 광고 사업이 막대한 수익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알짜 사업이라는 어떤 기대치가 좀 있다면 네. 추세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의 어떤 이 사업 주체에 대한 변화가 실망 매물로 좀 작용했다. 다만 회사가 감자 이후에 재무 구조를 개선했을 것이고요. 광고 사업 이후에 회사가 신사업을 의미하는 코멘트를 좀 진행했다는 것은 향후 신사업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영역은 저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은 맞다. 다만 지금 사실 뭐 영업정지에 대한 어떤 악재 이슈도 있고 회사의 어떤 이 재무구조라든가 확장성 내지 성장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부재하다. 그렇죠. 자, 이 점이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을 고려하기는 리스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영역은 맞지만 네. 회사의 신규 사업 기대감들이 한 번쯤 수반된다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은 회사의 방향성이 성립되는 그 구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코멘트가 물론 있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것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요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내용 있으시다면요 변영인의 기업 공시연구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